운용 자산이 38조 원 정도 되는 덴마크의 연금 펀드인 아카데미커 펜션이 1억 달러 규모의 미 국채 보유분 전량 매각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그린란드 갈등과 관련한 금융시장에서의 셀 아메리카, 미국 자산 매도 우려가 현실화한 겁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가장 큰 채권자로 8조 달러, 일경 2천조 원 규모의 주식과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헤지 펀드의 대부로 불리는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창업자는 그린란드 사태가 외국 정부와 투자자의 미국 자산 보유를 재검토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정학적 갈등이 있을 때는 동맹국 간에도 상대국의 부채를 보유하고 싶어하지 않고 금 같은 경화를 선호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경화란 국경을 넘어 통용되고 가치가 안정된 화폐를 의미합니다. 이미 중국은 미 국채 보유 규모를 1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이고 금 보유를 늘리고 있습니다. 미 국채를 많이 보유한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그린란드 사태와 관련해 덴마크와 연대하겠다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We stand firmly with Greenland and Denmark and fully support their unique right to determine Greenland's future. 국제 금값은 온스당 4,700달러를 넘어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반면 안전자산으로 여겨져 왔던 10년 만기,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급락하며 이번 갈등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반영했습니다. Push back on your Greenland plan. I don't think they're going to push back too much. Look, we have to have it. They have to have this done. We need Greenland. I may put a tariff on countries if they don't go along with Greenland because we need Greenland for national security. We need Greenland. Why it's a very A safe condition for the people. The use of tariff against allies is completely wrong. It is not the right way to resolve differences within an alliance. La previsione è un aumento dei dazi nei confronti di quelle nazioni che hanno scelto di contribuire alla sicurezza della Groenland. Wir wollen keinen Handelsstreit mit den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aber wenn wir mit solchen Zöllen, die wir als unangemessen empfinden, konfrontiert werden, dann sind wir in der Lage zu reagieren. Because the boat went there 500 years ago and then left. That doesn't give you title to property. I've done more than any other American president for NATO by far. And we'll see how that goes. But Greenland is very important.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세계 최강대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땅, 예를 들어 제주도를 사겠다고 나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제안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냥 국가 안보에 꼭 필요하니까 팔아라. 좋게 말할 때 넘기던지 아니면 아주 곤란해질 줄 알아. 이렇게 압박한다면요. 정말 황당한 상상 같지만 이게 실제로 그린랜드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그냥 외교 마찰 정도로 끝나지 않았거든요. 셀 아메리카, 즉 미국을 팔아라 라는 구호와 함께 전 세계 금융시장을 공포로 몰아넣는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네, 오늘은 이 말 한마디가 어떻게 수백 년 된 동맹을 등돌리게 만들고 결국에는 주식, 채권, 달러까지 동시에 폭락시키는 수십조 원짜리 경제 충격으로 번져나갔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한번 생생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사건의 발단부터 한번 풀어보죠. 정말 시작부터가 좀 심상치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대놓고 이렇게 말했죠.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린랜드가 필요하다. 네, 근데 그 근거로 든 게 더 황당했어요. 뭐였죠? 쌍안경도 필요 없다. 밖을 보면 중국과 러시아 배들이 그린랜드 주변에 쫙 깔려 있다고요. 근데 정작 덴마크 정부는 그런 배들 없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했거든요. 처음부터 사실관계가 안 맞았던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기자가 유럽 정상들이 반발하면 어떨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린랜드와 함께하지 않는 국가에는 관세를 물릴 수도 있다고 대놓고 위협을 한 거죠. 잠깐만요. 이건 그냥 땅을 사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내 편 안 들면 너희 나라 경제에 보복하겠다는 거의 협박인데요. 맞습니다. 250년 된 동맹국에게 할 말은 아니었죠. 네. 심지어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듯이 좋은 방법으로든 더 어려운 방법으로든
우리는 그린란드와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으니까요. 살 테니 팔아라. 안 그러면 곤란해질 줄 알아라. 뭐 이런 식이네요. 바로 그 뉘앙스였죠. 이런 일방적인 요구에 당사자인 그린란드와 덴마크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가만히 듣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격앙됐죠. 그린란드 총리는 우리는 덴마크와 함께하길 원한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 반응이 더 가관이었다고요. 네, 그건 그의 문제다. 나는 그가 누군지도 모른다. 아마 그에게 큰 문제가 생길 거다. 라면서 거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말을 쏟아냈습니다. 와, 상대를 완전히 무시하고 힘으로 누르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거죠. 이건 외교가 아니라 거의 시비에 가까운데요. 그럼 실제로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어땠나요? 하루아침에 국적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훨씬 더 감정적이었습니다. 한 주민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인이 되는데 전혀 관심 없다고 잘라 말했고요. 단호하네요. 또 다른 주민은 그는 오만하고 아주 큰 불량배다. 자기가 원하는 건 뭐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반응은 마치 우리가 가게에 진열된 상품처럼 팔려나갈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너무 불쾌하고 충격적이다. 이 말이었습니다. 아, 그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은 거군요. 심지어 군사력을 두고 조롱하는 발언도 있었잖아요. 네, 그린란드의 방어력은 개썰매 2대가 전부라고요. 그랬더니 덴마크 국방부도 참지 않았죠. 네. 우리 특수부대가 작전상 개썰매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엄연히 군함과 최신의 F-35 전투기도 보유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결국 단순한 부동산 거래 제한이 동맹국 간의 자존심 싸움으로 완전히 번져버린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 외교적 균열이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큰 아예 판을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판을 바꾸려는 시도요? 네. 갑자기 트럼프 행정부가 평화위원회라는 새로운 국제기구 구상을 발표합니다. 평화위원회요? 네. 기존의 유엔을 대체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이었죠. 의장은 당연히 트럼프 본인이 맡고요. 회원국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초청을 받아야만 가입할 수 있는 방식이었어요. 무슨 비밀 클럽처럼요. 그런데 가입 조건이 더 기가 막혔다고요? 네. 첫 해 가입비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을 내면 영구 회원 자격을 준다는 거였습니다. 1조 3천억 원이요? 잠깐만요. 방금 동맹국을 협박해서 땅을 뺏으려던 사람이 네. 갑자기 세계 평화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겠다면서 1조 원이 넘는 돈을 내라고 한다. 이걸 동맹국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예상대로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사실상 참여를 거부했고요. 가장 충격적인 건 미국의 최우방국, 혈명이라고까지 불리는 영국마저 거절했다는 겁니다. 영국까지요? 네. 당시 한 영국 정부 관계자가 언론에 남긴 말이 아주 유명하죠. 뭐라고 했는데요? 정치 천재가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 세금 10억 달러를 내면서 푸틴과 나란히 앉아있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쯤은 안다. 와, 정말 직설적이네요. 푸틴까지 거론하면서 절대 같이 못 앉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거군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공개적으로 당신과는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수백 년 된 동맹이라는 신뢰에 금이 가니까 아무리 거창한 제안을 해도 전통적인 우방국들이 공개적으로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250년 동맹에게 관세를 무기처럼 휘두르려는 모습에 유럽 전체가 근본적인 불신을 품게 된 거고요. 맞습니다. 외교 모대에서 신뢰를 잃고 고립되는 그림인데 이 외교적 균열이 결국 실제 돈이 움직이는 경제적 보복으로 이어지는 건 시간 문제였겠군요. 네. 바로 셀 아메리카라는 공포의 서막이 열립니다. 아, 신호탄은 아이러니하게도 갈등의 당사자인 덴마크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아카데미카 펜션이라는 덴마크의 대형 연금 펀드에서요. 연금 펀드라면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굴리는 곳이잖아요. 여기서 뭘 한 거죠? 운용 자산이 38조 원에 달하는 이 기관이 보유 중이던 1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전량 매각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잠깐만요. 1억 달러. 물론 큰 돈이지만 미국 전체 국채 시장 규모를 생각하면 사실 뭐 찻잔속 태풍 아닌가요? 시장이 왜 그렇게까지 겁을 먹었죠?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시장이 본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었어요. 바로 매각 이유였습니다. 이유요? 네. 이들이 국채 매각의 이유로 미국의 재정 악화와 함께 그린란드 갈등을 명확하게 못 박았습니다. 아,
외교적 모욕에 대한 금융적 보복이 시작됐다는 아주 강력한 상징적 신호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분 나빠서 너희 나라 빚 안 사주겠다고 전 세계에 공표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인 액션이었어요. 여기에 기름을 부은 일이 또 있었죠. 네, 바로 옆 나라인 캐나다의 총리가 덴마크와 연대하겠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불이 붙었죠. 캐나다는 미국 국채를 엄청나게 많이 보유한 국가 중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도 동참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였던 겁니다. 와, 이건 정말 무서운데요. 헤지펀드의 대부로 불리는 레이 달리오는 이런 상황을 두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죠. 네, 지정학적 갈등이 생기면 동맹국 간에도 더 이상 상대국의 빚을 보유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금과 같은 더 안전한 화폐, 즉 경화를 선호하게 된다. 이 말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덮친 거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당시 유럽 국가들이 보유한 미국 주식과 채권 규모가 약 8조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2천조 원에 달했습니다. 1경 2천조 원이요? 그 숫자가 너무 커서 현실감이 없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인가요? 만약 유럽이 정말 마음먹고 그 돈을 무기로 쓴다면 미국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가요? 미국 경제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규모입니다. 덴마크 연기금의 작은 날갯짓이 1경 2천조 원짜리 쓰나미를 몰고 올 수 있다는 공포. 바로 그 공포가 월스트리트를 덮친 겁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즉시 시장 지표로 나타났습니다. 그날 뉴욕 증시는 말 그대로 피바다였죠. 네, 다우지수가 1.76%, S&P 500 지수가 2.06%,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무려 2.39%나 폭락했습니다. 3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이었어요. 네, S&P 500 지수는 그해 벌어놨던 상승분을 하루 만에 모두 반납했고 나스닥은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보통 주식시장이 불안하면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미국 국채로 돈이 몰리면서 가격이 올라야 정상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날은 국채 가격마저 떨어졌다고요? 맞습니다. 10년물, 3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했는데 이건 그만큼 국채를 내다 파는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죠. 심지어 달러 가치까지 하락했다고요? 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기축통화, 달러의 가치마저 하락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0.8%나 내렸어요. 주식, 채권, 달러.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자산이 동시에 하락하는 소위 트리플 약세라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야말로 셀 아메리카가 현실이 된 하루였군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자산들에 대한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진 거네요. 그럼 그 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가장 원초적인 안전자산, 바로 금으로 몰렸습니다. 국제금 값은 온스당 4,70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레이 달리오의 예언처럼 투자자들이 불안한 달러 자산을 버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안전자산인 금으로 도망친 겁니다. 알겠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완전한 패닉 상태였고 동맹국들은 미국 자산을 무기처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도 꼭 모두 진정해, 이건 기회야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이 상황을 다르게 보는 시각은 없었나요? 물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NH투자증권 보고서에서 아주 재미있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어떤 분석이었죠? 지금 필요한 건 타코다라고요. 타코요. 갑자기 멕시코 음식이 왜 나오죠? 하하, 그게 아니고요. Trump always capitulates eventually. 즉, 트럼프는 항상 결국 겁먹고 항복한다는 문장의 앞글자를 딴 말이었습니다. 아,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저렇게 세게 나오지만 결국엔 물러설 것이다 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관세 위협과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양쪽 모두 파국으로 치닫지 않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다는 학습 효과를 지적한 거죠. 현실적으로 유럽이 보유한 1경 2천조 원의 미국 자산을 전부 파는 건 불가능할 뿐더러 그건 유럽 경제에도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럼 덴마크 연기금의 국채 매도도 그냥 보여주기식 쇼에 가깝다는 건가요? 그런 시각이 많았죠. 그들이 판 국채도 결국 다른 달러로 표시된 자산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인 타이미국으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관세 전쟁이 자본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흔들긴 했지만 결국 양측의 파국을 피하기 위해 협상에 나설 거라는 이성적인 전망이었네요. 네, 다만 모든 전문가가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본 건 아니었습니다. 신중론도 있었겠죠? 물론입니다. 당시 미국 경제가 인공지능 AI를 중심으로 워낙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
유럽의 몇몇 기관이 미국 자산을 판다고 해서 다른 글로벌 투자자들이 모두 동참할지는 미지수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동맹 간의 신뢰 문제와 별개로 미국 경제 자체의 힘이 얼마나 튼튼한지가 관건이 될 거라는 시각이었군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나라를 사겠다는 발언 하나가 어떻게 동맹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전 세계 금융시장에 셀아메리카라는 공포를 불러일으켰는지 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네. 말 한마디의 무게가 때로는 수십조 원, 아니 수경원의 가치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국가 간의 동맹과 신뢰라는 것이 단순히 듣기 좋은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서로의 경제를 떠받치는 매우 실질적이고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신뢰에 금이 갔을 때 금융시장이 얼마나 민감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였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만약 국가 간의 신뢰가 금이나 달러처럼 거래될 수 있는 하나의 자산이라면 우리는 지금 그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는 이 자산의 가치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